여기 예일대학교 학생이 있는데요. 그녀가 숨겨온 비밀, 그리고 한국은 구시대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믿고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미국과 베이징, 서울을 아우르는 미스터리한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예일대학교의 반짝이는 복도를 당당하게 걷고 있었어요. 경제학부의 깨끗한 복도는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제2의 집과 같았죠. 모든 도서과 문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재정리된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침 9시 수업, 다음 주까지 제출할 연구 프로젝트, 저녁 7시에 룸메이트와의 식사까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좋아했어요. 제 이름은 조수빈이에요. 22살이고 태어나서 줄곧 미국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한국분이시고 아버지는 중국분이세요. 두 분 다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부모님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저는 운 좋게 여기서 태어났죠. 전 제 미국 여권이 자랑스러웠어요. 그건 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어머니가 가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슬프고 몽롱한 표정을 짓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항상 먼 곳, 과거에 갇힌 구식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제 뿌리의 일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곳과 연결된 느낌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중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게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전 미국인이었으니까요.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테이블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교환 프로그램에 관한 이메일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 굳이 미국을 떠나고 싶겠어요?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아마도 중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 호기심을 가진 경제학도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무언가였을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매주 하던 대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익숙한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제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경제학 교과서들이 책장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플래너가 펼쳐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화면에 어머니 얼굴이 나타나자 인사했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했고 주방에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화면으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었지만 아마 김치찌개 향이 집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베이징 프로그램에 대해 가볍게 언급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을 걱정하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가끔은 내 뿌리를 봐야 내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어.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눈을 굴렸어요. 뿌리라고요? 제 뿌리는 여기 뉴잉글랜드, 예일의 도서관들, 논리적인 경제학의 세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두 프로그램은 놀라운 연구 기회를 제공했고 대학원 지원에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께 말했지만 이미 지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아를 발견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 미래 경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수업 중에도 다른 학생들이 필기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은 베이징으로 방황하고 있었어요. 만리장성, 자금성, 다큐멘터리에서 본 붐비는 시장들, 고대거리를 걸으며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순전히 학문적 관심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요. 한 달 후 합격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흥분과 긴장감이 제 뱃속을 채우고 있었죠. 부모님께 이메일을 전달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비자와 여행보험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으로 답장하셨어요. 어머니는 행복한 이모티콘과 느낌표로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셨고요. 여행 가방을 신중하게 꾸렸어요. 옷은 완벽하게 접혀 있었고 연구 자료들은 라벨이 붙은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죠. 베이징 지도를 다운로드하고 기본적인 중국어 문구를 공부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 자신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전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 기숙사 창가에 서 있었어요. 캠퍼스는 조용했고 먼 창문들에만 몇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죠. 주머니 속 미국 여권을 만졌어요. 항상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준 문서였죠. 처음으로 제가 믿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제가 알고 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땐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베이징 공항의 공기는 달랐어요. 더 무겁고 더 복잡했죠. 숨을 쉬는데도 폐가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주변에는 중국어 글자로 된 표지판들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고 중국어 안내방송이 거대한 건물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지나쳐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숙사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지도 앱은 열리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은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메일조차 엄청 느리게 로딩되고 있었어요. 제가 세심하게 계획했던 도착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항상 세상을 안내해주던 휴대폰이 이제는 거의 쓸모없게 된 거였죠. 가슴속에서 공포가 피어오르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이 작은 파란색 책은 항상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원은 제 아시아인 얼굴을 보고 그 다음 미국식 이름을 보더니 찡그렸어요. 그는 빠른 중국어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제가 멍하니 쳐다보자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결국 그는 저를 다른 줄로 안내했어요. 더 느린 줄이었죠. 거기서 저는 거의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백인 미국인들이 일반 줄을 통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조수빈 씨인가요? 마침내 입국 심사를 통과하자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진지한 얼굴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장민석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사촌이죠. 아버지에게 베이징에 사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기에 친척이 있는지조차 몰랐죠. 민석 씨는 제 가장 무거운 가방을 들고 군중 속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여행객들의 바다를 가로지를 때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고 있었죠.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뼛속까지 미국인이군요. 그렇죠. 그의 작은 차에 탑승하자 그가 말했어요. 그 말은 생각보다 더 아팠어요. 그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확실치 않았거든요.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대한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높은 마천루 사이로 뻗어 있었고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현대적인 쇼핑몰 옆에 고대 사원이 나타났어요. 옛것과 새것이 도처에서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죠. 대학 캠퍼스는 크고 생기가 넘쳤어요. 학생들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휙휙 지나가고 있었고 여러 그룹이 나무 아래에 앉아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첫 국제경제학 수업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예일대학 교육에 감명받기는커녕 다른 학생들은 거의 무시하는 듯 했어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경제 모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발표했어요. 제가 잘 작동했던 미국 정책에 대해 언급하자 리샤라는 이름의 소녀가 친구에게 돌아서서 둘 다 키득거리게 만드는 뭔가를 속삭였어요. 바나나 그녀가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얼굴로 열기가 몰려왔어요.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내가 충분히 아시아인이 아닌 걸까? 충분히 미국인이 아닌 걸까? 여기서 난 누구여야 하는 걸까? 베이징에서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은 느리고 연구에 필요한 많은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었죠. 어떤 날은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하늘이 회색으로 변하고 깊게 숨쉬는 것조차 아팠어요. 지하철은 너무 많은 사람으로 꽉 차서 때로는 팔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없이 밀치고 떠밀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친구들도 만났어요. 왕 교수님은 수업에서 제 다른 관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룸메이트 미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장민석 씨는 매주 저를 확인하러 왔어요. 때로는 직접 만든 음식을 기숙사로 가져오기도 했죠. 그 음식은 미국에서 먹었던 중국 레스토랑 음식이 아니라 더 정통적이고 복잡한 맛이었어요. 중국을 마치 풀어야 할 문제처럼 바라보고 있군요. 어느 저녁 그가 만든 만두를 먹으면서 민석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독가는 그저 퍼즐이나 숫자가 아니에요. 역사와 아픔, 그리고 꿈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죠. 그의 말은 제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수업하는 길에 길을 잃었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일들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했고요.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에서 엄마가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
갑자기 집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방학 때 한국에 들러보는 건 어때? 엄마가 제안했어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이미 아시아에 있잖아. 비행기로 금방이야. 제 첫 반응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밀어냈던 모든 것을 대표했으니까요. 전통적인 가치관, 낯선 관습, 내가 한 번도 탐험하고 싶지 않았던 내 일부분. 하지만 저녁 스모그를 통해 빛나는 베이징,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아마도 내가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은 내가 평생 피해온 것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며 뒤척이고 있었죠. 22년 동안 난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확신했어요. 미국인, 예일 대학생, 미래의 경제학자. 하지만 지금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그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내 정체성의 일부분 주위에 세웠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죠.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편을 살펴봤어요. 손가락이 지금 예약하기 버튼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클릭했어요. 한국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 그것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매끄러운 효율성에 깜짝 놀랐어요. 몇 달 동안 베이징의 아름답지만 혼잡한 군중 속에 있다가 서울에 정돈된 모습은 거의 충격적으로 느껴졌죠. 이곳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하게 빛나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이 모든 목적지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시민들이 자동화된 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권을 스캐너에 놓고 몇 초 만에 통과하고 있었죠. 그 사이 저는 미국 여권을 든 채 외국인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처음으로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곳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수비나 보안구역을 나오자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성이 흥분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분이 윤지연 씨, 엄마의 사촌일 거예요. 그녀는 내게 달려와 내 손을 잡고 나를 위아래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내 나이였을 때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녀가 한국어로 외치더니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너무 기뻐. 지연 씨는 저와 전혀 달랐어요. 제가 조용하고 분석적인 반면 그녀는 에너지와 감정이 넘쳐났어요. 손으로 말하고 크게 웃고 모든 것을 깊이 느끼는 것 같았죠. 저를 만난 지 몇 분 만에 그녀는 제 감정, 꿈, 베이징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차는 작지만 깨끗했어요. 공항에서 서울의 그녀 아파트로 가는 동안 저는 놀라움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넓었고 건물들은 빛나는 유리산처럼 하늘로 솟아 있었어요. 미국에서 본 것보다 더 큰 디지털 스크린들이 화려한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멈춰있지 않아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린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종종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거든. 그녀의 아파트는 경비원과 자동문이 있는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내부는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스마트 가전제품과 세련된 가구가 놓여 있었죠.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은 멀리 보이는 한 도시였고 저 멀리 산들이 솟아 있었어요. 내일은 모든 걸 보여줄게, 지연 씨가 약속했어요. 그녀가 저녁을 차려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끔 만들던 음식이었지만 여기서는 맛이 달랐어요. 더 정통적이고 복잡한 맛이었죠. 약속대로 지연 씨는 다음날 저를 모든 곳에 데려갔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용했던 어떤 대중교통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경복궁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고대 건물들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붐비는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외치고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점심으로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는데 테이블은 낮았고 수십 개의 작은 반찬들이 큰 돌그릇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비빔밥이야. 지연 씨가 다채로운 야채, 고기, 계란을 밥과 함께 섞는 방법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매운 소스가 혀를 약간 데웠지만 맛은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기억 같은 느낌이었죠. 먹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소녀였을 때 미국의 우리 부엌에 앉아 어머니가 비슷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요리하면서 한국 자장가를 부르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기억났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져갈 김밥 대신 미국식 점심을 싸달라고 부탁했던 일도 기억났어요. 어머니의 음식이 얼마나 다른지가 창피했거든요.
그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한두 군만 아니라 내 어머니의 일부까지도 얼마나 많은 것을 거부했던 걸까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지연 씨는 홍콩으로 짧은 여행을 제안했어요. 내 유산의 양쪽을 모두 연결해주는 곳이야.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 중국, 서양의 영향력이 모두 섞여 있는 곳이지. 예상치 못하게 홍콩 입국 심사에서 시련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다른 줄에 서 있었어요. 지연 씨는 한국 여권을, 저는 미국 여권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우리 앞에서 몇 번의 다툼이 넓은 장소로 번지면서 제 줄은 기어가듯 느려졌어요. 마침내 제가 창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제 여권을 보고 찡그렸어요. 그는 홍콩 방문 목적에 대해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항상 저를 도와주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갑자기 실패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고 땀으로 손이 축축해졌어요. 제 어려움을 보고 지연 씨가 달려왔어요. 그녀는 직원에게 빠르고 자신감 있는 영어로 우리의 가족 관계와 짧은 방문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가 항상 과소평가했던 그녀의 감정 지능이 얼어붙은 공포에서 저를 구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홍콩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들이 떠다니는 등불처럼 어두운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고 항구 양쪽의 건물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아래의 물에 반사되고 있었죠. 항상 미국 여권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서 있는 지연 씨에게 고백했어요. 다른 정체성도 자신만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체성은 어떤 여권이 가장 강한지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온전해지게 만드는 모든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거지. 그녀의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다가왔어요. 22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의 반을 밀어냈어요. 제 삶을 풍요롭게 했을 수도 있는 언어, 전통, 연결고리를 거부했죠. 논리적이고 미국적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벽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예상치 못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감정을 분석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혼란, 갈망, 그리고 마침내 복잡한 유산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게 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연 씨는 간단한 체인에 작은 비치 펜던트를 달아 저에게 주었어요.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비치는 한국과 중국 전통 모두에서 지혜와 균형을 상징해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때 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매끄러운 돌을 손바닥에 쥐고 있었어요. 만졌을 때는 차가웠지만 금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이해의 씨앗이 심어진 거였어요. 제 여정은 제가 누구였는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더 온전히 변화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조심스럽게 비치 펜던트를 목에 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똑같아 보이면서도 어딘가 달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사람이었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가방을 싸고 있는데 이른 아침 빛 속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연 씨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아래 거리에서는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들 창문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지연 씨가 준 작은 비치 펜던트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돌은 매끄럽고 손바닥에 닿으니 차가웠어요. 그녀는 이것이 나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때 오는 힘을 기억하게 해줄 거라고 했었죠. 일주일 전이었다면 아마 그 의미가 부끄러워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기내용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더 이상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두렵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올 거지? 지연 씨가 공항으로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네,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스스로도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꼭 올 거예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메일은 예일대학교 지도 교수님께 보내는 것이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들을 수 있는 동아시아 연구 과목에 대해 물어봤어요. 두 번째 이메일은 국제교류처에 보내는 것으로 서울에서의 향후 교환 프로그램 기회에 대해 문의했죠. 심지어 휴대폰에 한국어 학습 앱까지 다운로드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나라면 이런 변화를 보고 웃었을 텐데 새로운 나는 설레는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면서도 느낌이 달랐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밀치고 어떤 날에는 오염으로 하늘이 흐려지기도 했지만 이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공원에서 함께 춤추는 할머니들을 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보이는 존경심이 눈에 띄었고 친구들이 식사 중에 가족처럼 모든 음식을 나누는 방식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를 바나나라고 불렀던 소녀 리샤가 캠퍼스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걸 봤어요. 예전에 나라면 그녀를 피했을 텐데 새로운 나는 그녀의 테이블로 직접 걸어갔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다고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인이자 한국인이자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복잡성 속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리샤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무례했어요. 우리가 바로 친구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국제무역관계에 관한 수업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관점과 제 관점이 합쳐져서 우리 둘 중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의 몇 달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더 많은 것도 탐험했어요. 만리장성을 방문해서 그 크기와 역사에 놀라고 있었고 민석 씨와 함께 만두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경제학 수업에서 만난 한국 학생과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연습하고 있었죠.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설레면서도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민석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포옹했어요. 너 많이 변했구나.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몇 달 전 베이징에 도착했던 조수빈은 지금 떠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4학년을 맞아 예일 캠퍼스를 걷는 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건물들은 그대로였고 기숙사 방도 그대로였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등록하고 동아시아 학생회에 가입했어요. 이전의 여정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이었죠. 엄마가 영상통화로 저를 봤을 때 그녀는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어요. 뭔가 달라 보이네. 화면을 통해 제 얼굴을 살펴보며 엄마가 말했어요. 더 평화로워 보여. 맞아요. 졸업 전에 서울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 엄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경제학 수업에서는 손을 더 자주 들고 있었어요. 글로벌 시장과 국제관계에 관한 토론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죠. 교수님들은 제 변화에 대해 언급했어요. 어떻게 더 이상 경제 시스템을 논리적인 퍼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졸업 논문으로 미국, 중국,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이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에 대해 쓰기로 결정했어요. 세 나라 출신 학생들을 인터뷰했고 역사적 무역 관계도 연구했어요. 심지어 해외에서 보낼 시간 동안의 개인적인 관찰까지 포함시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혼합된 문화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다른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일어났어요.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 출신의 신입생 여학생은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인도 출신 부모를 둔 남학생은 가족의 고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죠. 당신의 복잡성은 약점이 아니에요. 제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연결된 세계에서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졸업식 날 봄 햇살이 예일 캠퍼스 위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가운 위로 비치 펜던트를 보이게 걸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관객석에 자랑스럽게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고 아버지는 제가 본 중에 가장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학위증을 받을 때 저는 더 이상 분석적인 마인드를 가진 예일 경제학 학생 조수빈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수빈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딸이자 중국, 미국, 그리고 그 너머와 연결된 사람이었죠. 자아 발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의 모든 부분이 단지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 축하받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을 때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가 찾던 것을 찾았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목에 걸린 비치 펜던트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더 나은 것을 찾았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 자신을 찾았어요. 그 순간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서서 머릿속에는 아시아 도시들의 기억이 생생한 채로 미국 땅 위에 서 있는 저는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집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장소나 다른 장소에 있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제 안에 집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사연을 보내주신 조수빈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아가 빛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여정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새로운 시각을 만나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